엄마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기억. 싱그러운 봄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던 오후였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은서는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고 있었고 엄마 수지는 그런 은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우리 은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까? 엄마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멜로디였다. 은서는 투정 부리듯 엄마 품에 얼굴을 부볐다. 그때의 엄마는 은서의 전부였다. 밝고 환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은서의 이름 석자를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불러주던 엄마. 우리 딸 은서.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은서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은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빗길 교통사고.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트럭 한 대가 엄마의 차를 덮쳤다. 아빠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지만 엄마는 은서를 감싸 안으며 충격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아빠와 은서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엄마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수개월의 사투 끝에 엄마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다. 외상성 기억상실증. 특히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했다. 엄마는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자신을 목숨 걸고 지킨 딸 은서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처음 병실에서 엄마와 마주했을 때 은서는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모습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저 멍하니 은서를 바라보았고 은서가 엄마. 나 은서야. 엄마 딸 은서. 하고 외쳤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은서는 오열했고 아빠 민준 또한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부터 은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 곁을 지켰다. 엄마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고 함께 불렀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고 반응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엄마의 손에 가져다 댔다. 엄마의 가늘고 따뜻한 손가락이 은서의 얼굴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이마, 눈썹, 눈꺼풀, 코 그리고 입술. 엄마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낯설었지만 어딘가 깊은 그리움이 담겨있는 듯했다. 손가락 끝이 은서의 눈물 자국을 스쳤을 때 엄마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리고 엄마의 입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따뜻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엄마는 여전히 은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은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눈물 자국을 느끼는 감각. 엄마는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은서는 깨달았다. 엄마는 눈으로 보는 세상의 기억은 잃었지만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의 기억은 완전히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잃었다 해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부터 은서는 매일 엄마 곁에서 엄마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맡겼다. 엄마는 망설임 없이 은서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엄마의 손끝은 은서의 얼굴을 탐색하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는 듯했다. 은서는 엄마의 손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 비록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더라도. 엄마 수진의 병실은 온기로 가득했지만 그 온기 속에는 짙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침이면 아빠 민준이 출근 전 들러 엄마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수진 씨. 나야. 당신 남편 민준이야. 오늘 밤에 올게요. 아빠의 목소리는 늘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엄마는 아빠의 손길에 잠시 반응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매일 실망스러운 뒷모습을 보이며 병실을 나섰다. 학교를 마치면 은서가 병실을 찾았다. 엄마는 은서를 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은서는 애써 웃으며 엄마 곁에 앉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시시콜콜한 일상들을 제잘거렸다.
마치 엄마가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엄마 오늘 학교 급식으로 돈가스 나왔는데 진짜 맛있었어. 엄마가 해준 돈가스 다음으로 맛있더라. 엄마 돈가스 진짜 최고인데. 그치? 은서의 말에 엄마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은서는 목이 메어왔다. 엄마의 반응 없는 눈동자를 보는 것이 매일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 내 얼굴 만져볼래? 은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다. 엄마의 손가락이 천천히 은서의 얼굴을 후었다. 눈가를 지나갈 때 은서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손가락이 그 눈물 자국을 따라 움직였다. 잠시 손길이 멈췄다. 엄마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다. 자, 갑다. 엄마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응, 엄마. 내가 울어서 그래. 은서는 엄마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엄마는 은서의 얼굴 전체를 손으로 느끼고 나서야 손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은서는 엄마의 작은 반응에도 가슴이 벅차 올랐다. 엄마는 아직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손끝으로라도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병원에는 엄마 말고도 기억을 잃거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았다. 은서는 엄마 병실 주변을 서성이며 다른 환자들을 보기도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남자였다. 그는 엄마 병실 앞을 지나가다가 은서와 눈이 마주쳤다. 혹시 수진 씨 보호자 되시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제가 딸입니다. 은서가 대답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정수진 여사님 사고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자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오세훈은 자신이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했고 구급대가 오기 전에 잠시 상황을 살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고 순간이 담긴 영상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면서도 희망이 생겼다. 혹시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사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사고 후 기억 상태가 어떻게 되셨는지. 오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엄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얼굴과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끝 감각으로만 사람을 느끼는 것 같다고. 오세훈은 은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스치는 것을 은서는 보지 못했다. 오세훈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며 은서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다. 그리고 병실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단순한 걱정이나 연민이 아닌 무언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기운을 담고 있었다. 은서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오세훈을 만나고 나서 은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엄마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그의 차가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은서는 아빠 민준에게 오세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는 오세훈이라는 이름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사고 목격자라니. 한번 만나봐야겠군. 아빠 민준은 오세훈과 연락을 취해 만났다. 오세훈은 아빠에게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다시 한번 엄마 수진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특히 기억상실의 정도,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아빠는 오세훈의 관심이 조금 지나치다고 느꼈지만 사고 진실을 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었다. 오세훈은 마침내 블랙박스 영상을 아빠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빗길을 달리는 아빠 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트럭. 트럭이 차를 덮치는 순간 영상은 끝났다. 충돌 직전
아주 짧은 순간 트럭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빠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지만 흐릿한 영상으로는 트럭 운전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트럭이 고의로 달려든 것 같지는 않네요. 빗길에 미끄러진 것 같은데요. 오세훈이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트럭의 움직임이 단순한 사고라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차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세훈은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아빠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수진 여사님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빠는 오세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오세훈이 떠난 후에도 아빠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자라났다.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편 은서는 매일 엄마 곁을 지키며 엄마의 손길에 자신의 얼굴을 맡겼다. 엄마의 손은 이제 은서의 얼굴 윤곽을 조금 더 익숙하게 더듬는 듯했다. 가끔 엄마는 손끝으로 은서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의 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은서는 엄마가 자신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 나 은서야. 엄마 딸. 기억나? 은서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다. 엄마는 대답 대신 은서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손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은서가 잠든 사이 아빠 민주는 몰래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트럭 운전석에 희미하게 스쳐 지나간 얼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흐릿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보던 아빠는 마침내 그 얼굴이 누구인지 떠올렸다. 그 얼굴은 과거 아빠의 사업 파트너였던 최 사장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최 사장은 몇 년 전 아빠와의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고 아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혹시 최 사장이 복수를 위해 아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테러였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남자. 왜 그는 사고 영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엄마의 상태에 대해 그토록 자세히 물었을까? 아빠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사고가 고의적이었다면, 그리고 최 사장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오세훈이 무언가를 알고 접근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다. 아빠는 이 진실을 은서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렇지 않아도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은서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는 없었다. 엄마 수진의 병실에는 매일 꽃이 배달되었다. 화려하고 값비싼 꽃다발이었다. 보낸 사람은 익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매일 익명으로 배달되는 꽃다발에 은서와 아빠는 의아함을 느꼈다. 누가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어느 날 꽃다발에 작은 카드가 끼워져 있는 것을 은서가 발견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 씨,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라도 행복을 느끼길 바랍니다. 달필로 쓰인 글씨였지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은서는 이 카드를 보고 기분이 묘해졌다. 엄마의 기억상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낸 것 같았는데 누구일까? 아빠에게 보여주자 아빠 또한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신들의 지인 중 엄마의 미소를 기억하고 이런 익명의 호의를 베풀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부터 은서는 꽃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꽃다발을 배달하는 기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배달은 늘 퀵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고 발신지는 알 수 없었다. 은서는 답답함을 느꼈다. 며칠 후 오세훈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엄마 수진의 병실을 찾아와 은서와 아빠에게 인사를 건넸다. 수진 여사님 병문안 왔습니다. 조금은 좋아지셨나요? 오세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손끝으로 저희를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은서가 말했다. 손끝으로요? 오세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신기하군요. 역시 가족의 사랑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은 엄마 수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은서는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엄마 수지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오세훈이 자신의 손을 엄마의 손에 갖다 대자 엄마의 손가락이 천천히 오세훈의 손을 더듬었다. 오세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수지는 오세훈의 손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은서는 엄마가 오세훈에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했다. 오세훈은 엄마의 손길이 멈추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오세훈이 나간 후 은서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방금 오셨던 아저씨 어땠어? 어떤 느낌이었어? 엄마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편 아빠 민주는 최 사장과 오세훈의 관계에 대해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 사장은 사고 이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아빠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하여 최 사장의 행방을 쫓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세훈이라는 남자는 최 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며 최 사장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세훈은 상당한 재력가였고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빠는 오세훈이 최 사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그 사고 자체가 최 사장과 오세훈이 함께 꾸민 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미쳤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진실이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은서는 엄마 곁을 지키며 엄마의 손끝 기억을 자극하는 데 집중했다. 엄마가 좋아했던 물건들, 엄마가 자주 만지던 옷, 엄마가 키우던 화분. 은서는 엄마의 손을 잡아 그런 물건들을 만지게 했다. 엄마는 물건의 질감을 느끼며 때때로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은서는 엄마의 낡은 뜨개질 바구니를 가져와 엄마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는 뜨개질 바늘과 실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움직여 뜨개질하는 신용을 했다. 비록 어설펐지만 분명 뜨개질하는 모습이었다. 엄마는 뜨개질을 아주 좋아했었다. 엄마, 기억나? 엄마 뜨개질 진짜 잘했잖아. 나 어릴 때 엄마가 떠준 목도리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은서가 감격하여 소리쳤다. 엄마는 은서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뜨개질 바늘을 든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이 작은 반응들은 은서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엄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손끝 감각이 그 기억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은서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엄마의 손끝 기억을 자극했다. 어릴 적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던 방식대로 엄마를 안아보고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도 했다. 엄마는 은서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걷다가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바깥 풍경은 엄마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지만 은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마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다. 엄마의 손끝 기억은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제 엄마는 은서의 얼굴을 만질 때면 이전보다 훨씬 익숙하게 윤곽을 더듬었다. 마치 수백 번 만져본 얼굴처럼. 그리고 은서의 손을 잡을 때면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끼는 듯했다. 비록 이름은 몰랐지만 손끝 감각으로 은서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익명의 꽃다발, 그리고 수상한 남자 오세훈. 그의 접근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익명의 꽃다발은 계속 배달되었다. 아빠 민주는 그 꽃집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꽃집은 배달 기록만 남길 뿐 발신지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아빠는 오세훈이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아빠는 사립탐정을 통해 최 사장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5년 전 사고 당시의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당시 수사는 단순 빗길 사고로 종결되었고 트럭 운전수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사망한 트럭 운전수에 대한 정보가 놀랍도록 부실하다는 것을 아빠는 발견했다. 이름, 나이, 거주지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흔적을 지운 것처럼. 아빠의 의심은 점점 더 짙어졌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민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 사장, 아니 어쩌면 오세훈까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왜 엄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단순히 아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빠는 오세훈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궁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아빠는 은서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한편 은서는 엄마의 손끝 기억을 되살리는데 더욱 몰입했다.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 냄새를 맡게 하고 엄마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 음악을 들을 때면 엄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과거 물건들을 만지게 해주다가 엄마의 오래된 결혼 반지를 만지게 했다. 엄마는 반지 모양을 손끝으로 더듬었고 잠시 손이 멈췄다. 그리고 엄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차가워. 반지.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다. 은서는 엄마가 반지에 대한 기억을 조금이라도 떠올린 것 같아 감격했다. 응, 엄마. 반지야. 아빠랑 결혼할 때 맞춘 반지야. 엄마는 은서의 말을 듣고 아빠의 손을 찾았다. 아빠의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빠의 결혼 반지도 발견했다. 엄마는 아빠의 반지와 자신의 반지를 번갈아 만지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의 손끝은 분명 아빠와 자신의 관계를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알아보지 못해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손끝 감각은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는 엄마가 자신의 반지를 만지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손끝은 자신을 기억하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세훈은 여전히 가끔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올 때마다 엄마 수진에게 꽃이나 과일을 선물했고 은서와 아빠에게 살갑게 대했다. 그는 특히 엄마 수진의 병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의사에게 병세에 대해 자세히 묻기도 했다. 그의 친절함은 완벽했지만 은서는 여전히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과 수상함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오세훈이 병실에 있는 동안 엄마 수진이 오세훈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떨며 오세훈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세훈의 손끝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느낀 것처럼. 오세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수진 여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불편하신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몸을 떨며 오세훈을 피하려 했다. 은서는 엄마의 반응에 놀랐다. 엄마가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의 손끝이 오세훈에게서 무언가 부정적인, 어쩌면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것일까. 오세훈은 서둘러 병실을 나섰다. 은서는 엄마 곁에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은서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엄마의 반응은 은서에게 오세훈에 대한 강한 의심을 심어주었다. 오세훈이 엄마 병실에 다녀간 후 아빠 민주는 사립탐정에게 오세훈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최 사장의 행방을 찾는데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빠는 오세훈이 엄마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 한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엄마가 보인 두려움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사립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 사장의 행방을 찾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리고 사립탐정은 오세훈에 대한 더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다. 오세훈은 과거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주가 조작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최 사장과 함께 여러 차례 사업을 진행했던 파트너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세훈은 상당한 권력층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했다. 아빠 민주는 오세훈의 실체를 알게 되자 분노했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최 사장과 함께 엄마의 사고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어쩌면 오세훈이 사고 자체를 지시했을 수도 있었다.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세훈의 실체를 파헤치고 엄마 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엄마가 오세훈의 손길에서 느낀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다. 아빠 민주는 오세훈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빠는 오세훈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안했다. 오세훈은 흔쾌히 아빠의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오세훈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아빠를 맞았다. 아빠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오세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세훈 씨, 5년 전 제 아내 수진 씨의 사고 혹시 그날 트럭 운전수가 최 사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오세훈의 미소가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군요. 저는 그날 사고를 우연히 목격했을 뿐입니다. 우연히 목격했다고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트럭 운전수가 사망했는데 그의 신상 정보는 왜 그렇게 부실했던 거죠? 마치 누군가 고의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세훈은 더 이상 순진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다. 강민준 씨,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이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빠가 분노했다. 협박이라뇨. 충고입니다. 당신의 아내분은 기억을 잃고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괜히 과거를 들춰내서 당신 가족에게 더 큰 불행을 안겨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오세훈은 자신이 이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엄마의 기억을 찾으려는 아빠와 은서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 아빠는 오세훈이 엄마의 병세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던 이유가 엄마가 기억을 되찾아 자신들의 죄를 폭로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들이 꾸민 짓이었군요. 왜 제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겁니까? 아빠가 오세훈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오세훈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아빠를 제압했다. 오세훈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 잡으며 아빠에게 차갑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당신 딸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오세훈의 노골적인 협박에 아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엄마뿐만 아니라 은서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대였다. 아빠는 일단 물러서서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은서는 엄마의 손끝 기억이 점차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엄마는 이제 은서의 얼굴을 손으로 만질 때면 부드럽게 미소 짓기도 했다. 그리고 은서의 손을 잡고 있을 때면 안정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은서가 엄마 손에 어릴 적 엄마가 자주 해주던 음식을 먹게 해주었다. 엄마는 음식을 입에 넣고 씹다가 눈물을 흘렸다. 맛있어. 엄마가 해준 것 같아. 엄마가 아주 작게 말했다. 은서는 감격하여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가 드디어 음식 맛을 통해 과거를 떠올린 것이다. 엄마, 맞아. 엄마가 나 어릴 때 자주 해줬던 거잖아. 엄마 기억나? 그 맛? 은서가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엄마는 분명 그 음식 맛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딸을 기억해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은서는 엄마의 오감을 자극하는 데 더욱 집중했다. 엄마가 좋아했던 향수 냄새를 맡게 하고 엄마가 즐겨 입던 옷의 감촉을 느끼게 하고 엄마가 좋아했던 새소리를 들려주었다. 엄마는 오감 자극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손끝 감각은 점점 예민해지는 듯했다. 엄마는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는 습관이 생겼다. 간호사, 의사, 다른 병문안객들. 엄마는 그들의 손을 만지며 어떤 사람인지 느끼려는 듯했다. 그리고 오세훈이 병실에 왔을 때 보였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손을 만졌을 때면 미묘한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 몸을 움찔거리기도 했다. 은서는 엄마의 이런 반응을 통해 엄마가 사람을 손끝으로 기억하고 구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세훈의 손에서 엄마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아빠 민주는 오세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계속했다. 그리고 오세훈이 최 사장과 함께 5년 전 사고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트럭 운전수를 매수하여 고의 사고를 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오세훈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이나 계약서는 찾기 어려웠다. 오세훈은 워낙 교활하고 치밀한 인물이었다. 아빠는 고민에 빠졌다. 경찰에 신고해도 오세훈의 권력과 재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오세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워야 할까? 그때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엄마 수진의 병실에 도둑이 든 것이다. 도둑은 값비싼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병실 이곳저곳을 뒤져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다행히 병원 보안 시스템에 의해 도둑은 곧 잡혔지만 아빠와 은서는 불안감을 느꼈다. 도둑이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도둑이 오세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경찰 조사 결과 도둑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병실에 침입한 것이 밝혀졌다. 사주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빠는 직감적으로 오세훈의 짓이라고 확신했다. 오세훈은 엄마가 기억을 되찾아 자신들의 죄를 폭로할까 봐 두려워 엄마 병실에 숨겨진 무언가, 어쩌면 엄마의 기억을 되찾을 만한 단서나 증거를 찾으려 한 것이 분명했다. 아빠와 은서는 엄마의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고 이후 병원에 옮겨지면서 대부분의 물건은 폐기되었지만 몇몇 소중한 물건들은 남아 있었다. 은서는 엄마의 오래된 핸드백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대부분 번져 있었다. 하지만 수첩 뒷부분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엄마의 글씨체였다. 오세훈, 위험, 조심, 트럭, 번호, 1234, 최 사장, 약속, 돈. 띄엄띄엄 남은 단어들이었지만 은서와 아빠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오세훈, 트럭, 최 사장, 약속, 돈. 그리고 위험, 조심. 엄마는 사고 직전 혹은 사고 직후 극심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이 수첩에 남기려 했던 것이다. 특히 트럭 번호 1234라는 숫자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엄마가 사고 당일 오세훈과 최 사장에 대한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엄마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하고 이 수첩에 단서를 남기려 했던 것이다. 은서는 수첩을 꼭 쥐고 오열했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에게 진실을 알리려 애썼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 민주는 수첩의 단서를 가지고 오세훈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엄마가 목숨 걸고 남긴 단서를 가지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오세훈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첩에서 발견된 단서는 아빠 민준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아빠는 수첩에 적힌 트럭 번호 1234를 가지고 경찰이 아닌 믿을 만한 옛 동료 형사를 찾아갔다. 사고 당시 트럭의 모든 정보는 사라졌지만 차대 번호나 다른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옛 동료 형사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성을 느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5년 전 사고 트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트럭은 폐차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서류상으로만 폐차되었을 뿐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어 여전히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의를 바꾼 사람이 바로 오세훈의 비서였다. 아빠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사고 트럭은 고의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배후에는 오세훈이 있었다. 아빠는 형사와 함께 오세훈을 압박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세훈은 워낙 치밀했고 증거인멸에도 능숙했다. 한편 은서는 엄마 수진의 손끝 기억에 더욱 집중했다. 수첩의 단서를 본 후 엄마가 단순한 기억상실이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끔찍한 진실을 손끝으로라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서는 엄마에게 수첩을 만지게 했다. 엄마는 낡은 수첩의 표면을 손으로 더듬었고
글씨가 번진 페이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엄마의 손이 수첩 뒷부분 단서가 적혀있던 페이지에서 멈췄다. 엄마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다. 차가워. 여기.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다. 은서는 심장이 뛰었다. 엄마가 그 페이지를 느낀 것이다. 엄마. 여기. 여기 뭐가 있어? 엄마가 여기 뭐라고 썼지?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그 페이지를 계속 더듬었다. 마치 거기에 적힌 단어들을 손끝으로 읽으려는 듯. 은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수첩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주었다. 오세훈 위험 트럭 최 사장 약속 돈.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주었다. 엄마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오세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엄마의 몸이 움찔했고 트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눈빛이 흔들렸다. 은서는 확신했다. 엄마는 사고 당시의 충격적인 진실을 손끝 감각과 청각을 통해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관련된 단어와 손끝 감각으로 연결된 기억의 조각들이 엄마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빠 민주는 형사와 함께 오세훈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오세훈과 최 사장, 그리고 사고 트럭 운전수 사이에 오갔던 통화 기록이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하지만 오세훈은 모든 기록을 철저히 지워놓았거나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 오세훈 또한 아빠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은서와 아빠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빠는 불안감에 떨었다. 오세훈이 자신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은서는 엄마의 병실에 머물며 엄마의 손끝 기억을 되살리는데 더욱 매달렸다. 엄마의 손을 잡고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엄마는 노래를 들을 때면 따라 부르려는 듯 입을 뻐근거리기도 했다. 어느 날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얼굴을 만지게 해주었다. 엄마의 손가락이 은서의 얼굴 윤곽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엄마의 손가락이 은서의 눈가에 닿았을 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지 마. 내 딸. 엄마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은서는 숨을 멈췄다. 내 딸. 엄마가 내 딸이라고 말했다. 비록 은서의 이름은 부르지 못했지만 엄마는 손끝으로 은서의 눈물을 느끼고 그것이 내 딸의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엄마. 엄마. 나 알아봐. 나 은서야. 엄마 딸 은서. 은서가 오열하며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는 은서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포옹은 은서에게 엄마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비록 엄마는 여전히 은서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손길과 품은 내 딸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감격적인 순간 이후 은서는 엄마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손끝과 마음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엄마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오세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애썼던 일이었으니까. 아빠 민주는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오세훈이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오세훈은 아빠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치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형사님, 오세훈이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저희 엄마 수첩에 적힌 단서와 트럭명의 변경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말했다. 강씨, 그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세훈은 빠져나갈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형사가 난감해하며 말했다. 결정적인 증거. 오세훈의 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아빠는 문득 떠올랐다. 엄마 수진이 사고 직전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사고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아빠는 엄마의 옛 핸드폰을 찾았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졌지만 혹시 통화 기록이라도 남아있을까 해서. 아빠는 전문 복구업체에 엄마의 핸드폰 복구를 의뢰했다.
희미한 희망을 걸고 며칠 후 복구업체로부터 연락이 왔다. 핸드폰은 심하게 손상되어 대부분의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했지만 사고 발생 직전 마지막 통화의 음성 파일이 일부 복구되었다는 것이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빗소리와 함께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오세훈 대표님.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회장님께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건 약속 파기 아닙니까? 최 사장님과 약속하신 거.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그리고 쾅 하는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녹음이 끝났다. 오세훈. 약속. 최 사장. 회장님께 넘어가서는 안 될 서류. 아빠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사고 당일 오세훈을 만나기로 했고 어떤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는 회장님 아마도 대한그룹 회장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오세훈과 최 사장 사이에 맺어진 어떤 약속과 관련이 있었다. 그 약속이란 불법적인 계약이나 비리였을 것이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세훈과 최 사장은 그 서류와 엄마를 제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던 것이다. 엄마 수첩에 적힌 돈은 아마도 트럭 운전수에게 지불될 대가였을 것이고 1234는 트럭 번호였다. 그리고 위험과 조심은 엄마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하고 남긴 경고였을 것이다. 아빠는 복구된 음성 파일과 수첩의 단서, 그리고 트럭명의 변경 기록을 가지고 즉시 형사에게 달려갔다. 이것이야말로 오세훈을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복구된 엄마의 통화 음성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아빠 민준과 형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오세훈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오세훈이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공항에서 그를 체포하기로 했다. 체포 작전 당일. 아빠는 엄마 수진의 병실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이제 다 끝날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엄마는 아빠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아빠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과 결의를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공항에서 오세훈은 검찰과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엄마의 통화 기록과 수첩 단서, 그리고 사고 트럭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오세훈은 체포되었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 사장 또한 인터폴의 공조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세훈과 최 사장은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다. 대한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던 오세훈은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던 최 사장과 손을 잡고 회장의 불법 비자금 관련 서류를 빼돌리려 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엄마 수진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다. 엄마는 대한그룹 회장과 오랜 친구 사이였고 회장의 부탁으로 잠시 그 서류를 맡아두었던 것이다. 서류의 내용이 오세훈과 최 사장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기에 그들은 엄마를 제거하고 서류를 빼앗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트럭 운전수 또한 돈을 받고 고의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오세훈의 사주를 받은 사람에 의해 은밀하게 처리되었던 것이다. 엄마 병실에 들어온 도둑 역시 오세훈이 보낸 사람이었다. 엄마의 수첩에 단서가 남아있을 것을 우려하여 수첩을 포함한 중요한 물건들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엄마의 기억상실은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었다. 악인들의 끔찍한 계획에 의해 벌어진 비극이었다. 은서와 아빠는 진실을 듣고 오열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슬퍼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오세훈과 최 사장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살인 미수, 증거인멸, 사주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들은 법정에서 죄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재판 과정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언론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가감없이 폭로했다. 엄마 수진의 병세는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극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은서와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엄마 곁을 지키며 엄마의 손을 잡고 이야기해주고 얼굴을 만지게 해주고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엄마는 이제 은서와 아빠의 손길을 확연히 구분하게 되었다. 은서의 손을 만질 때면 따뜻하고 익숙한 미소를 지었고 아빠의 손을 만질 때면 편안함과 신뢰를 표현했다. 엄마는 비록 이름은 부르지 못했지만 손끝으로 딸과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병실에 앉아있던 엄마 수진이 은서의 손을 잡고 은서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천천히 은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공허한 듯했지만 그 눈빛 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네, 예쁜 아가. 엄마가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서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예쁜 아가. 엄마가 자신을 부른 또 다른 이름이었다.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름은 부르지 못해도 엄마는 은서가 자신의 소중한 아가라는 것을 손끝과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은서는 엄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복잡했던 진실, 끔찍했던 고통,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엄마의 손끝에서 피어난 사랑이었다. 오세훈과 최 사장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알려졌고 대한그룹 회장 또한 오세훈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대한그룹은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회장의 빠른 수습과 함께 안정을 되찾아갔다. 회장은 엄마 수진의 병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엄마의 평생 치료와 은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엄마 수진의 상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좋아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는 손끝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은서와 아빠 민주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빠는 일을 줄이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은서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엄마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과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만지게 해주었다. 엄마는 이제 은서의 손과 아빠의 손을 잡을 때 확실히 편안함과 기쁨을 표현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만질 때면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손에서는 차가움을 느끼고 피하려 했고 아마 오세훈 같은 악인들의 손일 것이다. 어떤 손에서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꼈다. 엄마는 이제 내 딸, 내 예쁜 아가, 그리고 아빠에게는 당신이라는 말을 가끔씩 했다. 비록 이름은 부르지 못했지만 은서와 아빠는 엄마가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엄마의 손끝과 마음은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은서는 엄마의 손끝 감각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의료진과 협력하여 엄마의 재활을 도왔다. 엄마는 손끝으로 점자책을 읽거나 다양한 질감의 물건을 만지며 인지 능력을 자극했다. 놀랍게도 엄마는 손끝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을 보였다. 비록 얼굴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손끝으로는 세상을 알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엄마는 여전히 은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 엄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은서의 얼굴을 정성껏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사랑한다, 나의 딸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은서와 아빠는 엄마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엄마는 여전히 그들의 곁에 있었고 손끝으로나마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은서와 아빠는 엄마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기억을 잃어도 변치 않는 사랑, 손끝으로도 전달되는 깊은 유대감.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엄마의 손은 이제 은서와 아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 그 손끝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났다. 수년 후, 엄마 수지는 여전히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손끝을 통한 인지 능력은 더욱 발달했다.
엄마는 이제 손끝으로 사람의 얼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정확한 이름이나 과거의 세세한 기억은 떠올리지 못했지만 은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아빠 민주는 은퇴하여 매일 엄마 곁을 지켰다. 병실은 늘 은서와 아빠의 따뜻함으로 채워졌다. 엄마는 이제 은서가 병실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손을 내밀었고 은서가 자신의 손을 잡으면 밝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은서의 얼굴을 만질 때면 늘 하던 대로 내 예쁜 아가라고 속삭였다. 어느 날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고 과거 엄마가 자신에게 불러줬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자장가였다. 은서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엄마의 입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장가의 후렴구였다. 은서가 어릴 때 엄마가 늘 불러주던 그 자장가. 노래가 끝나고 엄마는 은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은서야. 우리. 은서. 엄마가 은서의 이름을 불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은서라는 이름이었다. 은서는 충격과 감격에 얼어붙었다. 아빠 또한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마는 그 후로도 매일 은서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엄마의 손끝이 은서의 얼굴을 만지고 마음이 통하는 순간 엄마는 아주 작게 은서라고 속삭였다. 엄마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이름,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손끝 감각과 마음의 연결을 통해 되살아난 것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은서의 이름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아빠의 이름도. 하지만 은서와 아빠는 괜찮았다. 엄마가 손끝으로 자신들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끔씩 은서야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손은 엄마가 은서를 기억하는 방식이었고 엄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은 내 얼굴을 기억하고 내 눈물을 느끼고 내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가끔씩 엄마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은서야. 그 한마디가 은서에게는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었다.